2025년 3월 2일 새벽, 저는 얼어붙은 산길을 숨이 찢어질 만큼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보이부 추격조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장철수, 멈춰. 곧이어 총성이 터졌고 탄환이 제 머리 옆을 스치며 나무 껍질이 튀었습니다. 눈발이 얼굴에 꽂히고 양복 안에 꿰매 넣은 USB가 뛰는 제 갈비뼈에 부딪혀 찌르는 듯한 통증을 만들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앞에는 칠흑 같은 강물, 뒤에서는 조명탄 불빛 아래 추격조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내와 우리 아이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은하 빛나야 아빠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리고 한 번 더 숨을 들이켠 뒤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 그 이름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부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보이성 청사에 들어섰던 날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색 벽과 붉은 구호, 군복의 먼지 냄새, 사람들 눈빛의 서린, 긴장감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27살의 저는 출세가도라는 말을 들으며 평양으로 올라온 청년이었습니다. 군 공작대학에서 성적도 좋았고 상부에서도 믿을 만한 젊은 칼날이라 평가했죠. 장인어른도 저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우리 사위가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이라며 은하를 제게 보내주셨던 분입니다. 제가 처음 배치된 부서는 주민들의 사상 상태를 감시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상부에 보고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투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조심해야 했고 조금만 눈빛이 흔들려도 조사실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의 떨리는 손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감정도 표해선 안 됐죠. 회의실에 들어가면 먼저 구호부터 외쳤습니다. 총비서 동지 만세. 다들 목이 터져라 외쳤고 그 소리가 끝나 야 비로소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누구보다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충성을 외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고 출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딘가 자꾸 걸리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가 봐도 범죄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루 늦게 배급을 받았다고 불평한 노동자, 방문객이 가져온 중국 라면 봉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동 의심을 받은 아주머니, 자식에게 쌀을 조금 더 주려고 장부에 몰래 표시했다는 이유로 끌려온 회계원까지 그들은 살아보려다 실수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서 떨림과 두려움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자꾸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나라를 지키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은 간부라도 한마디만 잘못하면 즉시 다른 곳으로 끌려가 사라지곤 했으니까요. 저는 그걸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보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완벽한 충성의 얼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손을 들었고 자기 비판 시간에는 저는 더 큰 충성으로 총비서 동지를 받들겠습니다. 라고 똑같은 문장을 매일 읊었습니다. 상부는 저를 더 신뢰했고 장철수 소위는 믿을 만하다. 라는 말을 들을수록 제 가슴은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연기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장인어른을, 은하를,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이를 무사히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얼마나 잔혹한 오판이었는지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저를 향해 몰아치게 됩니다. 그 작은 균열이 결국 제 삶 전체를 뒤집는 거대한 파열로 터져버리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장인어른이 실종됐다는 소식은 어느 평범한 오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청사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고, 은하는 평소처럼 시장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오겠다며 집을 나선 상태였습니다. 퇴근할 무렵 은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죠. 여보, 아버지가 지금 집 앞에서 끌려가고 있어. 저는 그대로 서류철을 떨어뜨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평범한 노동자였고 체제에 적대적인 말 한마디 한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술만 드시면 우리 사위가 나라 기둥이지 라며 저를 자랑하던 온순한 농장 일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집 앞에는 이미 발자국과 타이어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문은 안에서부터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은하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었고 이웃 몇 명이 멀찍이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자제구만 하고 작게 그러나 확실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은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왜? 저는 떨리는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겨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은하는 흐느끼며 설명했습니다. 오전에 보이부 차량이 들이닥쳐 장인어른을 끌고 갔다는 것,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집안 곳곳을 뒤지며 책이며 의류며 뭐든지 함부로 쏟아냈다는 것.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은 너무도 익숙한 문장이었습니다. 정치범. 장인어른이 실제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정치범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회복 불능의 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죄는 가족에게 그대로 연좌되는 잔혹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은하와 집안을 살피며 혹시 무언가 더 남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때 은하가 바닥에서 종이 한 장을 주워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종이가 구겨졌죠. 여보, 이거 병원에서.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구주, 산모태아 건강양호.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려 했지만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먼저라고, 제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은하는 눈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복해야 할 소식이 순식간에 가장 잔인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군용 차량 2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보이부 단속원 2이 내렸고 은하를 향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리은하 동무 조사 협조가 필요하오. 동무도 장씨 일가이니 같이 가야 하오. 은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임신한 배를 감싸 쥐며 뒤로 물러났지만 단속원들은 아내의 상황을 보는 둥 마는 둥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동무들, 잠깐만, 은하는 임신했네. 지금 몸이. 그러나 돌아온 말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임신이면 더 위험하지. 연좌제는 예외가 없네. 그 순간 은하는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하는 차에 실려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울부짖으며 그 문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은 제 손을 떼어놓고 먼지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제 가족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정치범이 되었고 아내는 연좌제 대상이 되었으며 우리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죄가 씌워진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충성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체제의 칼날이 가장 먼저 내 가족을 향했다. 그날이 제가 처음으로 체제에 대한 충성을 의심한 날이었습니다. 은하가 끌려간 뒤 저는 매일같이 청사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보위부 간부였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치범 연좌제는 체제에서 가장 무서운 낙인이었고 그 규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죠. 퇴근하면 곧장 집에 돌아와 은하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흔적을 만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이 떠나간 사람의 체온 같아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저녁 제가 신임 때부터 따르던 후배가 진지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꼭 닫고 주위를 살핀 뒤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 말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제 눈앞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수님은 관리소에서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아이도 함께, 우리 아이, 이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장인어른의 죄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 되어 죽은 존재.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침처럼 거친 숨만 가슴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후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 말 전하는 제가 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형님까지 연좌제로 묶이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억지로 웃으며 후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자. 후배가 나간 뒤 저는 욕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 아래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기억을 붙잡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나의 충성 따위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다. 가족이 연좌제로 끌려가 죽어간 이유를 저는 처음엔 상부에 묻고 싶었습니다. 왜? 라고. 하지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저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되었겠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멈추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체제의 심장을 찌르겠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낮에 저는 이전보다 더 완벽한 충성 간부가 되었습니다. 보고할 때는 목소리를 더 높였고 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충성을 외쳤습니다. 당생활 총화 때는 수령님 은덕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라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말했습니다. 조직은 저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장철수 소위 진짜다. 믿을 만한 동무다. 그 말들이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밤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책장이 작은 틈에 낡은 수첩 하나를 숨겼습니다. 그 속에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록을 쌓아갔습니다. 관리소에 대한 비밀, 보위부 내부의 잔혹한 규정들, 상부의 부패 사례, 그리고 언젠가 탈출할 경로. 수첩을 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들키면 저 역시 장인어른처럼 그리고 은하처럼 어디론가 끌려가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는 밤마다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은하의 손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 빛나가 적힌 그 조그마한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걸 떠올릴 때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체제를 폭로하고 떠나겠다. 가족이 죽어간 이유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 결심이 저를 살아있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눈치챌 리 없는 상부는 이제 곧 제가 평생 꿈꾸던 기회를
스스로 제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은하의 죽음 이후 몇 달 동안 저는 겉으로는 더 충성스러운 간부가 되어 갔습니다. 보고할 때는 목소리를 더 높였고 회의에서는 사상학습 내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외웠습니다. 상부에서는 제 이름 앞에 믿을 만한 인물, 수령님께 충성된 동무라는 말이 자연스레 붙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신뢰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리경호 대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대자는 은하 사건 당시 입 다물고 임무에 충실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철수동무 요즘 일을 참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네. 잠시 재정예외 공작 쪽에 협조 인력으로 배치할 걸 생각 중이네. 재정예외 공작 파트는 보위부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부서였습니다. 외화 관리, 해외 송금, 북한 최고 위층의 비자금 흐름까지 모두 그곳을 거쳐갔습니다. 젊은 소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는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타오르던 결심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 대자 동지. 주신 임무 충성을 다해 수행하겠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상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부서의 철문을 처음 열었습니다. 술 냄새도 담배 냄새도 없는 특유의 싸늘한 냄새가 났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공화국의 속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십 개의 철제 캐비닛, 잠금 장치가 달린 서류함, 해외 송금 기록과 비밀 코드를 사용한 외화 장부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저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7호 기금 해외 비자금. 표지가 없었다면 그저 평범한 파일처럼 보였겠지만 저는 그 이름만으로도 이 문서가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7호 기금은 북한 최고 권력층이 비밀리에 다루는 돈이었습니다. 해외 계좌 명단, 가짜 명의로 만들어진 계정, 중국 러시아로 빼돌린 외화, 환전 과정에서 사라진 액수까지 모두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를 넘길 때마다 제 손끝은 떨렸습니다. 이 돈이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하지만 저를 가장 멈춰 세운 건 다른 파일이었습니다. 관리소 입출 명단. 깨끗한 표지 아래에는 종이보다 더 차갑고 잉크보다 더 잔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날짜, 혐의, 그리고 이송 완료 표시. 저는 문서를 읽던 중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비록 안에 은하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연자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저에게 복수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은하, 너도 이렇게 기록됐겠지. 아이도 이렇게 숫자로 남았겠지.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진실이다. 그날부터 저는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서류 정리, 파일, 대조, 외화 계정 정리까지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고 더 조용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늦은 밤이면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문서 내용을 조금씩 옮겼습니다. 한 번에 옮기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뜯어내듯 조각조각 나눠 담았습니다. USB 것 케이스를 분리하고 가장 얇은 부분만 남겨 양복 안감 속 틈 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결이라 해도 누구도 막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부는 더 저를 신뢰했습니다. 장철수 소위, 일 마무리가 아주 깔끔하네. 역시 믿을 만한 동무라니까. 그들의 칭찬은 제게 더할 나위 없는 가면이자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칼날의 끝을 천천히 체제의 심장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문서들이 제 목숨을 구할 무기가 될지 아니면 제 무덤을 파는 삽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은하와 아이에게 당한 연좌제 그 진실을 나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낸다. 그 결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탈출의 기회는 뜻밖에도 출장 명령으로 찾아왔습니다. 신의주 인근 지역 단속 업무를 혼자 이동해 처리하라는 지시였죠. 보위부 간부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상부는 저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했고 저는 그 신뢰를 마지막 순간까지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는 양복 안감의 실밥을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그 속에 USB 조각들과 관리소 메모 일부, 그리고 아내 은하의 사진, 태어나지도 못한 우리 아이의 이름이 적힌 쪽지 빛날을 함께 넣었습니다. 실밥을 다시 꿰맬 때 손이 떨려 바늘이 몇 번이고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피가 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만큼은 제 몸 어느 곳보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출장 당일 저는 청사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굳이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금방 다녀오겠다 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표정 하나 잘못 보이면 그 자리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신의주 인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물어 있었습니다. 압록강은 밤바람을 맞아 표면만 얼어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검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비 교대까지 남은 시간은 단 7분. 저는 숨을 고르고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은 뚝 하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을 떼는 순간 등 뒤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철수, 거기 서라. 순간 뒤에서 조명탄이 터지며 하늘 전체가 붉게 번졌습니다. 강가 전체가 나처럼 환해졌고 얼음판 아래 흐르던 검은 물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얼음이 쫙 갈라지는 소리가 바닥에서부터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뒤에서는 경비병들의 고함과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탕, 탕, 탄한 파편이 얼음 위에서 튀었습니다. 얼음판이 버티지 못하고 제 오른쪽 다리 아래로 퍽 하고 꺼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밀려들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지는 순간 저는 오히려 정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빛나야 기다려라. 아빠가 가고 있다. 저는 얼음 가장자리를 붙잡고 강가 반대편을 향해 기어 올랐습니다. 손가락은 얼음에 붙어 찢어졌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조명탄이 날아다녔고 경비병들은 총을 재장전하고 있었습니다. 얼음 위를 벗어나 흙바닥에 진흙 냄새가 느껴지는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경계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라. 저놈은 배신자다. 하지만 저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중국 쪽 숲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앞은 흐려졌고 손에서는 피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어갔는지도 모릅니다. 한참 뒤 저는 마침내 추격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곳에서 땅에 누웠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 안쪽을 더듬어 양복 안감을 열어보았습니다. 은하의 사진, 빛나가 적힌 쪽지, 그리고 조각조각 모아둔 치료기금 자료들 모두 젖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은하의 사진, 빛나가 적힌 쪽지, 그리고 조각조각 모아둔 치료기금 자료들 모두 젖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은하야 빛나야 아빠가 살아서 나왔다. 그 말을 중얼거리며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압록강을 넘은 뒤 저는 며칠 동안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숲을 헤매었습니다. 손은 얼음에 벗겨지고 다리는 차가운 물에 곱아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잡히면 북송이다. 그 한 문장이 제 등을 계속 떠밀었습니다. 중국공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저는 낮에는 산속에서 숨어 지냈고 밤이 되면 조심스럽게 길을 찾았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브로커와 연결되었고 저는 낯선 사람들의 손에 몸을 맡긴 채 트럭, 허름한 승합차, 다시 걸어서 이동하며 멀고도 긴 시간 끝에 동남아 어느 나라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도망치듯 한국 대사관 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뒤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몰아쉬며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였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바로 저를 보호 조치했고 며칠 뒤 한국으로 이송되자마자 저는 곧바로 국정원 조사실로 옮겨졌습니다. 보위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반 탈북민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첫날 조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 하나의 목적을 말하고 있었죠. 진짜 탈북자인지 아니면 위장 간첩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사가 시작되자 그들은 제게 보위부 내부 구조, 조직 단위별 역할, 회의 방식, 제가 맡은 임무와 보고 체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모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대답하면서 아내가 끌려간 날의 상황, 장인어른이 잡혀간 이유조차 모른 채 연좌제로 가정이 붕괴됐던 일, 은하와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까지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조사관 앞에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쪽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빛나.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우리 아이의 이름. 조사관의 시선이 그 글자에 머무는 동안 방 안 공기가 조금 식어내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조사관이 서류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은 그동안 체력보다 마음 때문에 더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장철수 씨, 당신은 위장이 아닙니다. 진정한 망명자로 인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무게가 한꺼번에 풀려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사관은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새 이름을 정하셔야 합니다. 보안상 필요하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민호로 해주십시오. 백성민 지킬호. 이제는 사람을 지키며 살고 싶어서입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전등을 끄고 새 주민등록증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장민호.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떠나지 않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은하, 빛나. 그 두 이름이 제가 이곳까지 살아온 이유였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저는 경기도의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 관문이라지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낯선 세계 속에 던져진 아이처럼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받은 건 식당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배급으로 한 끼를 버티던 제게 원하는 만큼 드십시오.
라는 말은 거의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밥을 2번, 3번 푸면서도 손이 떨리더군요. 이렇게 먹어도 되나? 내일은 줄지 않나? 그 걱정이 사라지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육은 새벽 운동으로 시작됐고, 오전에는 민주주의 법경제 강의, 오후에는 사회 적응 실습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강사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까, 어디 숨은 감시자가 있을까 하는 습관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인터넷 교육 시간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관리소에 대한 위성사진, 사람들의 증언, 국제인권보고서가 아무렇지 않게 검색되는 걸 보며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곳이 여기서는 너무 당연하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흡연실에서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떤 중년 남성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연기를 길게 뿜더니 작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인이 14호에 계셨습니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어떻게 아십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저 거기에서 근무했습니다. 경비병이었지요. 순간 제 손에 든 담배가 떨어졌습니다. 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끝까지 당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철수 동무 하시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경비병이었던 그는 슬픈 얼굴로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저도 용서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은 끝까지 당신 생각만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울음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거칠게 흔들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은하가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불러주길 기다렸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잠들었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어느 순간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 서야 합니다. 원장의 말대로 그 다음은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도착한 첫날 부동산 계약서를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멍해졌습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은행 계좌도 처음 만들어야 했고 휴대전화 요금제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자리였습니다. 보이성 소위라는 경력은 한국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군사 경력? 정보 업무 경험?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바코드 찍는 방법도 몰라 손님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고개를 숙였고 담배 브랜드를 외우지 못해 한참을 진열대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칭찬받던 능력은 여기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들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젠 사람을 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물건을 건네는 일이다. 그 말이 저를 하루하루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어느 날 문득 압록강 강가에서 보았던 겨울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얼음 물살에 몸이 젖어 숨이 멎을 것 같던 그 순간에도 제가 붙잡고 있던 건 2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은하, 그리고 빛나. 그 이름을 한국 땅에서 다시 꺼내 부른 순간 제가 할 일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보내는 밤이 길어지자 저는 하나둘씩
한국의 여러 단체와 기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 청소년을 돕는 단체, 탈북 가정을 지원하는 기관, 그리고 심리 상담을 돕는 곳들까지 어느 곳을 찾아가든 저는 제 이야기를 먼저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묻고 배우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상담사가 제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이 참 많이 다치셨네요. 그 말에 저는 북한에서의 일을 설명하지 못한 채 그저 잠시 웃었습니다. 압록강 얼음 위를 기어오르던 밤, 바위에 긁히고 얼음에 찍혀 생긴 상처들이 아직도 손등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움만 받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자. 그 순간 떠오른 이름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빛나. 태어나지 못한 아이.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저를 끝까지 이끌어준 아이. 저는 작은 모임부터 시작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그마한 지원 활동이었지만 누군가는 그 작은 도움 덕분에 학교를 포기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그 도움을 통해 꿈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장민호라고 하셨죠? 왜 이렇게 아이들 일에 진심이세요? 어느 학부모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대답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아이가 있어서요. 그 말을 끝내고 버스 창문을 통해 지나가는 하늘을 바라보니 은하가 좋아하던 밝은 하늘빛이 한강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은하가 제 옆에 앉아 아이의 이름을 속삭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빛나처럼 환하게 자라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여보. 저는 그 약속을 이 나라에서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더 체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망설임 없이 정했습니다. 빛나 장학재단. 북에서 연좌제로 상처받고 가족을 잃고 한국에 와서도 마음의 깊은 그늘을 안고 사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붙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공부가 힘들면 쉬어가도 된다. 하지만 절대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아이들 곁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삶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소년이 저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조종사가 될 수 있을까요? 기억 속 어딘가에서 은하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유로운 하늘을 날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전화를 붙잡은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된다. 얼마든지 된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끝까지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책상 위에 펼쳐둔 은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다시 살아 돌아온 듯 제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일 인천공항에서 빛나라는 이름을 처음 부르던 그 순간, 그 떨림과 눈물은 여전히 저의 가슴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위부 소위 장철수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키고 누군가의 삶을 떠받치는 장민호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언젠가 북한의 하늘도 자유로워지는 날이 온다면 저는 그곳에 서서 은하와 빛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부를 것입니다. 때까지 저는 이 땅에서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 아이들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